신부가 차갑게 말했다. 나가세요. 여기 두 분 자리 없습니다. 신랑은 아무 말도 못한 채 서 있을 뿐이었다. 호텔 로비의 유리문을 지나자 그곳은 말 그대로 축복이라는 단어로 가득 차 있었다. 광을 낸 대리석 바닥은 샹들리에의 빛을 받아 반짝이며 마치 은하수 위를 걷는 것처럼 눈부셨다. 벽면을 가득 채운 순백의 장미와 싱그러운 초록 잎사귀는 달콤하면서도 깨끗한 향을 뿜어냈고 지나가는 사람들 모두 고급 실크와 트위드로 차려입은 채 기대와 설렘이 담긴 표정으로 홀을 채우고 있었다. 오늘은 그날이었다. 내 하나뿐인 아들 강유준이 가정을 꾸리는 날. 어머니로서 이 자리에 서 있다는 사실이 나는 자랑스러우면서도 믿기지 않을 만큼 벅찼다. 내 옆에서 걸어가는 남편 강태식 역시 긴장 속에서도 만족스러운 미소를 띠고 있었다. 당신 여기 영화 세트장 같지 않아 그러게? 유준이랑 신부 측에서 준비하느라 고생했겠지. 나는 이제 곧 가족이 될 며느리 서하나를 떠올렸다. 요즘 세대답게 말도 똑 부러지게 하고 자기 주장이 확실한 성격이라고 들었다. 하지만 그건 젊음의 방식일 뿐이다. 무엇보다 아들이 선택한 사람이니 분명 좋은 가정을 꾸릴 거라고 나는 그렇게 믿고 싶었다. 가슴 한켠에 작은 기대를 품은 채 우리는 접수대로 향했다. 강태식입니다. 신랑 아버지이고 옆은 신랑 어머니 강미영입니다. 남편이 차분히 말하자 접수대에 있던 여성 스태프가 환한 미소로 고개를 깊게 숙였다. 오늘 정말 축하드립니다. 강태식님, 신랑 측 부모님 맞으시죠? 좌석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방명록을 확인하겠습니다. 스태프는 준비되어 있던 두툼한 방명록과 좌석표 묶음을 꺼내 들고 손가락으로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했다. 나는 그저 잘 준비됐구나 하는 마음으로 미소를 지으려 했다. 그런데 몇 장쯤 넘기던 스태프의 손끝이 어느 순간 딱 하고 멈췄다. 완벽하던 미소가 아주 잠깐, 정말 찰나처럼 흔들렸다. 하지만 나는 그 작은 균열을 놓치지 않았다. 이상하네요. 혼잣말처럼 내뱉은 그 한마디가 주변의 떠들썩함 속에서도 이상할 만큼 또렷하게 내 귀에 꽂혔다. 나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내가 조심스럽게 묻기도 전에 스태프는 황급히 표정을 다잡고 방명록과 좌석표를 번갈아 보며 다시 확인하기 시작했다. 손끝이 같은 위치를 몇 번이고 오갔다. 그럴수록 미간의 주름은 점점 깊어졌다. 나는 입술이 바짝 마르는 것을 느꼈다. 가슴이 차갑게 조여 왔다. 잠시 뒤 스태프가 굳은 얼굴로 입을 열었다. 죄송합니다. 신랑 아버님, 강태식님, 성함은 확인이 되는데요. 그녀는 말을 끊고 당황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다. 그 시선이 의미하는 바를 나는 너무 빠르게 알아차리고 말았다. 설마 내 이름이 없는 건가? 남편이 낮고 거친 목소리로 물었다. 무슨 소리죠 설마? 제 아내 이름이 없다는 겁니까? 아니요. 아마도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바로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실 수 있을까요? 스태프는 그렇게 말하곤 거의 뛰다시피 안쪽으로 사라졌다. 남겨진 나는 차가운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흐르는 걸 느꼈다.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어 숨이 얕아졌다. 불안한 예감이 멈추지 않았다. 그때 접수 테이블 위에 견본으로 놓여있던 좌석표 책자가 눈에 들어왔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조심스럽게 집었다. 그저 단순한 누락이길 바랐다. 내 이름이 빠진 걸 이제 곧 고쳐주겠지. 그렇게 거의 기도하듯 표지를 넘겼다. 신랑 측 친족 페이지. 최상단 가장 윗자리에는 남편의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다. 강태식, 그리고 그 옆, 원래라면 내 이름이 있어야 할 자리. 강미영. 그 자리는 비어 있었다.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그곳은 이상할 정도로 깨끗한 공백이었다. 순간 머리끝까지 피가 쭉 빠지는 느낌이 들었다. 손끝이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숨이 막혀왔다. 내 눈앞에서 글자들이 흔들렸다. 남편은 같은 페이지를 보고 있었다. 그가 좌석표를 뚫어지게 보다가 분노로 목소리를 떨었다. 이게 무슨 짓이야? 강미영은 신랑 어머니야. 이름이 없을 수가 없잖아. 그 외침이 홀 전체에 울려 퍼지는 순간 내 뒤에서 또렷하게 들려온 목소리가 있었다.
방울이 굴러가듯 맑은데 온도가 없는 얼음 같은 목소리. 어머, 어머니 오셨네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곳에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서하나가 서 있었다. 천사처럼 아름다운 얼굴. 그런데 그 얼굴 위에는 천사의 미소가 아니었다. 악마처럼 냉혹한 웃음이 번져 있었다. 나는 겨우 목소리를 쥐어짰다. 내 목소리는 믿기지 않을 만큼 가늘고 떨렸다. 하나야, 이 좌석표 이게 무슨 일이니? 서하나는 마치 날씨 좋죠. 같은 세상, 무심한 대화라도 하는 듯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다. 아, 좌석표예요. 아, 저 좌석표요? 네, 맞아요. 그녀의 정돈된 입술이 초승달처럼 비틀렸다. 어머니 자리 없어요. 축의금만 놓고 구석에서 그냥 쭈그려 앉아 계시면 되잖아요. 그 말이 내 고막을 찢었다. 머릿속이 새하얗게 갈라졌다. 내 인생 내 41년이 이 한 문장으로 통째로 부정당하는 느낌이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옆에서 남편이 내 손을 뼈가 으스러질 만큼 세게 움켜쥐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그러나 목소리는 오히려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미영아, 가자. 그 한마디가 앞으로 시작될 전쟁의 신호탄인지 아니면 모든 걸 포기하겠다는 종결인지 나는 알 수 없었다. 내 머릿속은 이미 현실감을 잃고 있었다. 가자. 남편의 목소리가 내 의식을 세게 흔들었다. 나는 멍한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왜? 우리가 돌아가야 하지. 아니 그보다 왜 내가 이런 자리에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지? 그 순간 내 안에서 지난 시간이 칼날처럼 스쳐 지나가기 시작했다. 아들 유준을 위해 바친 41년. 그 기억이 내 심장을 잇는 힘껏 후벼 팠다. 나는 간호사였다. 그냥 직업으로서가 아니라 밤근무도 휴일근무도 마다하지 않고 환자의 고통 곁에 붙어 생과 사를 함께 버틴 사람이었다. 흰 유니폼은 내 전투복이었고 내 자존심이었다. 또래들이 결혼하고 아이 낳고 현장을 떠날 때도 나는 이를 악물고 버텼다. 이유는 하나였다. 품에서 잠들던 작은 유준의 미래. 이 아이만큼은 부족함 없이 살게 해주고 싶다. 그 마음 하나로 내 젊음도 내 시간도 전부 일과 육아에 쏟아부었다. 초등학교 입학식 날 나는 밤근무를 마치고 거의 한숨도 못 잔 채 뛰어갔다. 조금 큰 교복을 입은 유준이 불안한 얼굴로 나를 찾았고 나는 다리에 납덩이가 달린 것처럼 무거운데도 억지로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괜찮아, 엄마 여기 있잖아. 그 웃음 뒤에 내가 얼마나 피로와 싸우고 있었는지 아무도 몰랐다. 중학교 때 유준이 야구부에 들어가자 나는 주말마다 진흙 범벅이 된 유니폼을 빨았다. 일반 세제로는 잘 지워지지 않는 흙 얼룩을 전용 비누로 한 벌 한 벌 손빨래했다. 그 유니폼이 아들의 노력의 증거처럼 느껴져서 신기하게도 힘들지 않았다. 그리고 대학 입시, 교육비는 상상 이상이었다. 유주는 사립대 이공계로 가고 싶다고 했다. 돈이 없다는 이유로 그 꿈을 접게 하고 싶지 않았다. 나는 수간호사에게 부탁해 더 많은 근무표를 받아들었다. 휴게실 딱딱한 침대에서 컵라면을 씹으며 교과서를 펼쳐놓고 공부하는 아들의 모습을 떠올리며 이를 악물었다. 그렇게 쏟아부은 학비만 총 900만 엔을 넘어갔다. 사회인이 된 유준이 하나와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의 기쁨은 지금도 선명하다. 이제야 어깨의 짐이 내려가는구나. 이제 남편이랑 둘이 조용히 노후를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유준은 말했다. 결혼식 비용 조금만 도와주면 안 될까. 남편과 나는 망설임 없이 300만 엔을 마련했다. 신혼집 아파트 계약금이 부족하다고 하면 노후를 위해 모아두었던 적금에서 500만 엔을 꺼내주었다. 결혼 후에도 생활이 빠듯하다는 말에 마음이 아파 매달 10만 엔씩 생활비도 보태줬다. 학비, 결혼 자금, 주택자금 생활 지원. 내가 간호사로 피땀 흘리며 몸을 깎아 아들에게 준 돈은 총 5,500만 엔을 훌쩍 넘었다. 그 모든 것이 내 행복의 결산이었다. 내가 잘 키웠다. 내가 해냈다. 그리고 남편 강태식은 늘 조용히 나를 받쳐줬다. 내가 새벽에 들어오면 리빙룸에는 늘 따뜻한 불빛이 켜져 있었고 그는 오늘도 수고했어라며 따뜻한 차를 내어주었다. 42년의 결혼 생활. 이 사람이 옆에 있어줘서 어떤 고생도 견뎠다.
서로를 존중하고 깊이 신뢰해온 최고의 파트너. 그런데 그 모든 세월이 구석에서 쭈그려 앉아 있어요. 그 한마디 앞에서 마치 낡은 고철처럼 취급당했다. 왜? 내가 뭘 했다고? 내가 바친 모든 시간이 저 사람들에겐 그냥 뜯어낼 권리였던 걸까? 서하나의 차가운 눈동자 속에서 나는 어떤 확신을 느꼈다. 그녀가 원한 건 나가 아니었다. 내가 흘린 땀으로 만든 돈, 그뿐이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건 전혀 가치가 없다는 듯한 눈빛. 그때부터였을까? 지금 생각하면 금이 가기 시작한 건 이미 오래전이었다. 결혼 준비를 시작하던 초반부터 서하나는 조금씩 본색을 드러내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축복이라는 분위기에 취해 애써 못 본 척했을 뿐이다. 아들 부부가 결혼을 결정하고 한 달쯤 지났던 어느 오후 양가가 처음 모여 상의하던 자리였다. 예식장 팸플릿을 펼쳐놓고 서하나가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좌석 말인데요. 어머니는 신랑 측 주빈석 말고 뒤쪽 친구들 좌석이랑도 좀 떨어진 곳에 앉으셔도 괜찮죠. 너무도 담담했고 아기가 없는 것처럼 들려서 나는 순간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 뒤쪽이라니. 나는 유준이의 엄마니까 보통은 앞쪽에 앉는 거 아니니. 내가 당황해서 되물었을 때 서하나는 미소를 유지한 채 조금도 미안해하지 않고 이어 말했다. 물론 그렇긴 한데요. 유준 씨가 그러던데 어머니는 친구분도 많지 않다고. 그러면 뒤에서 조용히 보시는 게 오히려 어머니도 편하고 즐기실 수 있잖아요. 겉으로는 배려처럼 들리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뜻이 숨어 있었다. 당신은 주인공이 아니에요. 당신은 이 화려한 무대에 어울리지 않아요. 나는 도움을 구하듯 아들 유준을 봤다. 하지만 유준은 팸플릿에서 눈을 떼지도 않았던 채 시큰둥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나가이 엄마 생각해서 그러는 거잖아. 그냥 그렇게 하면 되지. 엄마도 그게 편하잖아. 그 순간 내 가슴이 찌르르 아팠다. 내가 얼마나 당황하고 상처받고 있는지 유준은 전혀 모르는 얼굴이었다. 아니 알고도 외면하는 것 같았다. 그의 관심은 단 하나 아내에게 어떻게 보일까였다. 그때부터 내 마음속에는 아들 부부와 나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리고 3주 뒤 드레스와 예복을 고르러 동행했을 때였다. 나는 오랫동안 아껴둔 품위 있는 실크 정장 세트를 꺼내 입었다. 예전에 남편이 내 수간호사 승진 기념으로 선물해준 추억이 깃든 옷이었다. 하지만 서하나는 내 모습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더니 비웃음을 섞어 말했다. 어머니, 그 옷 좀 많이 구식 아닌가요? 그 자리에는 서하나의 친구들도 몇 명 함께 있었다. 그들의 웃음 섞인 시선이 내 몸을 송곳처럼 찔렀다. 이건 내가 정말 소중히 아끼는 옷이란다. 그래도 TPO라는 게 있잖아요. 좀 더 요즘 감각 있는 옷은 없어요. 간호사로만 평생 사셨으니까 패션엔 둔하셨겠죠. 서하나는 숨기지도 않고 꽃처럼 웃었다. 그 말에 맞장구 치듯 친구들도 킥킥 웃었다. 간호사면 일만 하고 자기 관리 못하는 이미지 있잖아. 센스는 기대하면 안 되지. 불쌍하다. 그 말들이 칼처럼 내 마음을 난도질했다. 사업 1년 동안 생명을 맞는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온 내 삶을 그들은 센스 없다는 한마디로 짓밟았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한마디도 할 수 없었다. 질문하여도 할 수 없었다. 차창에 비친 내 얼굴이 너무 초라하고 너무 낯설었다. 그건 시작에 불과했다. 서하나가 나를 결혼식이라는 무대에서 배제하려는 계획은 내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더 잔혹하게, 더 체계적으로 에카라데될 것이었다. 그리고 그 끝에서 내가 겪게 될 건 이름이 지워진다는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는 지옥이라는 걸. 그때 나는 아직 알지 못했다. 의상선택 사건 이후로 내 마음에는 늘 납덩이 같은 무게가 매달려 있는 것 같았다. 낮에 병원에서 일에 집중하고 있을 때조차 문득문득 서하나의 비웃는 얼굴과 그 친구들의 차가운 시선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다. 가슴이 쿡 하고 조여왔다. 41년 동안 간호사라는 직업에 자부심을 품고 환자를 위해 살아온 내 인생이 어째서 이렇게까지 가볍게 취급받아야 하는 걸까? 분노와 슬픔이 뒤엉켜 밤마다 잠을 설쳤다. 그날 저녁 나는 용기를 내어 식탁에서 남편 태식에게 모든 일을 털어놓았다.
첫상의 자리에서 뒷좌석으로 밀려났던 일, 오늘 의상 문제로 친구들 앞에서 조롱당한 일. 하나하나 말을 꺼낼 때마다 눌러왔던 감정이 치밀어 올라 목소리가 떨렸다. 태식은 조용히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다. 그리고 젓가락을 내려놓고 낮게 말했다. 그 아이? 하나라는 애 태도가 확실히 이상하군. 그의 미간에는 깊은 주름이 잡혀 있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어머니였다. 그래도 유준이 결혼식이잖아요. 내가 조금만 참으면 다 무사히 넘어갈 수 있다면 미영가. 태식의 목소리가 단호해졌다.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네가 왜 참아야 해. 넌 아무 잘못도 없어. 평소 온화하던 남편의 목소리에 억눌린 분노가 스며 있었다. 나는 그 모습에 잠시 놀랐다. 참는데도 한계가 있다.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있으면 바로 나한테 말해. 알겠지? 고마워요. 그 말밖에는 할 수 없었다. 태식은 식탁 아래에서 차갑게 식은 내 손을 꽉 잡아주었다. 거칠지만 따뜻한 그 손의 온기가 갈라진 내 마음을 아주 조금 봉합해 주었다. 하지만 그 따뜻함이 오히려 아직은 괜찮다, 조금만 더 버티자라는 잘못된 결심을 하게 만들었음을 우리는 그때 알지 못했다. 결혼식까지 남은 시간은 일주일. 마지막 사전 미팅 날 서하나는 마침내 사람으로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완전히 넘어버렸다. 어머니 결혼식 스피치 말인데요. 그녀는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아무렇지 않게 말을 꺼냈다. 나는 당연히 신랑의 어머니로서 한마디 축복과 감사의 말을 전하는 자리일 거라 생각했다. 그래서 며칠 밤을 새워 원고를 쓰고 여러 번 연습까지 해두었다. 네, 물론이죠. 어머니로서 진심을 담아 인사드리려고요. 그러자 서하나는 마치 귀찮은 벌레라도 쫓듯 한 손을 휘저었다. 아니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리고 아무런 망설임도 없이 차갑게 말했다. 어머니는 스피치 안 하셔도 돼요.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니 말씀은 늘 길고 요점도 없고 재미없잖아요. 그녀의 얼굴에는 조금의 미안함도 없었다. 저희 인생의 한 번뿐인 결혼식이에요. 하객들 지루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요. 시간 낭비잖아요. 그 말은 어머니로서의 마지막 역할마저 완전히 부정하는 선언이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입술이 떨렸고 반박하려 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마지막 희망을 걸고 아들 유준을 바라봤다. 제발 내가 말해줘. 엄마 첫 스피치 듣고 싶다고. 하지만 유준의 입에서 나온 말은 내 심장을 그대로 도려내는 칼날이었다. 엄마 하나가 그렇게 말하면 그런 거지. 그리고 사회자한테 맡기는 게 더 깔끔하잖아. 그는 또다시 아내의 편에 섰다. 내 절망은 그의 눈에 비치지 않는 듯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졌다. 게다가 엄마 예전부터 사람들 앞에서 말 잘 못했잖아. 우리 창피해지기 싫어. 창피해. 그 단어가 유리파편이 되어 내 귀를 찔렀고 심장을 난도질했다. 숨이 막혔다. 어지러워 주변이 일그러졌다. 41년을 바쳐 키운 아들에게 엄마라는 존재가 창피라니. 태식은 이제 그만 참아라는 눈빛으로 나를 봤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아들의 결혼식을 망칠 수는 없다는 생각 하나로 이 모욕마저 삼켰다. 그 마지막 배려가 곧 닥칠 최악의 사태를 부르는 방아쇠가 될 줄도 모르고 그날 밤 나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침대에 누워서도 창피하다는 그 말이 악몽처럼 머릿속을 맴돌았다. 갓 태어난 유준을 처음 품에 안았던 날 작은 손으로 내 손가락을 꼭 잡던 따뜻한 감촉 엄마라는 말을 처음 했던 순간의 눈물, 운동회에서 1등으로 결승선을 통과하던 자랑스러운 웃음. 그 모든 장면이 빛바랜 사진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 아이는 이제 없다. 지금 내 앞에 있는 건 어머니를 부끄러워하는 낯선 남자일 뿐이었다. 어둠 속에서 나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라는 존재가 내 인생의 전부였는데 이제는 그 자체가 죄처럼 느껴졌다. 결혼식 전날까지 나는 거의 음식을 넘기지 못했다. 거울 속 내 얼굴은 핏기가 없고 유령처럼 창백했다. 그 모습을 태식은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그리고 결혼식 당일 아침, 하늘은 아이러니할 만큼 맑고 푸르렀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부드러운 햇살은 곧 시작될 악몽을 전혀 예고하지 않았다. 나는 밤새 뒤척이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아침을 맞았다. 거울 앞에 앉아 정성껏 화장을 했다. 아무리 파운데이션을 덧발라도
눈 밑에 깊은 다크서클과 생기를 잃은 얼굴은 가려지지 않았다. 그래도 나는 억지로 입꼬리를 올렸다. 오늘만큼은 웃는 엄마여야 해. 그게 아들을 세상에 낳은 나의 마지막 의무라고 믿고 싶었다. 옆방에서 갈아입고 나온 태식은 짙은 색 정장을 입고 있었다. 평소보다 더 근엄해 보였지만 표정은 단단히 굳어 있었다. 준비됐나? 네, 가요. 나는 최대한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지만 미세하게 떨리는 그 음성을 태식이 놓칠 리 없었다. 차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다. 나는 무릎 위에 올려둔 작은 파티백을 의미 없이 쥐었다 놓았다. 그 안에는 서하나가 요구한 금액을 훌쩍 넘는 250만 원이 든 축의금 봉투가 들어있었다. 돈이 목적이라면 이 정도면 나를 조금은 인정해주지 않을까. 너무도 비참하고 슬픈 기대를 나는 끝내버리지 못했다. 미영아, 정말 괜찮겠어? 태식의 세 번째 질문이었다. 괜찮아요. 오늘은 유준이의 날이잖아요. 내가 엄마로서 잘 버텨야죠. 하지만 그 말이 스스로를 속이는 공허한 주문이라는 걸 태식은 이미 알고 있었다. 그는 운전 중이 아닌 왼손으로 내 차가운 손을 꼭 잡았다. 무리하지 마. 무슨 일 있으면 바래. 치는 바로 말해. 네, 고마워요. 눈물이 목구멍에서 삼켜졌다. 차는 마침내 호텔 앞에 도착했다. 웃는 얼굴의 하객들이 하나둘 로비로 들어가고 있었다. 아들 결혼식, 현실이었다. 나는 크게 심호흡을 하고 차에서 내렸다. 화려하게 장식된 로비를 지나 연회장 쪽으로 향하자 그 웅장한 분위기에 잠시 마음이 흔들렸다. 그래, 오늘은 축하하는 날이야. 아무 생각 말고 유준이 행복만 빌자. 나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접수대로 다가갔다. 그 순간까지는 아직 몰랐다. 내 이름이 그곳에서 완전히 지워져 있다는 사실을. 접수대 앞에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죄송합니다만 신랑 아버님 성함은 확인되는데요. 어머님 성함이 이 명단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 한 문장이 화려한 연회장의 공기를 산산조각 냈다. 마치 독이 든 칼날이 귀를 찢고 심장 깊숙이 파고드는 느낌이었다. 이름이 없다고요? 내 입에서 나온 목소리는 내 것이 아닌 것처럼 허공에서 떨렸다. 숨이 멎었다. 심장이 거대한 얼음 덩어리가 된 것처럼 한 번 크게 내려앉은 뒤 움직임을 멈춘 듯 했다. 기자의 누락일 수도 있어서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스태프는 명백히 당황한 얼굴로 안쪽으로 달려갔다. 남겨진 나는 접수 테이블 위에 놓인 견본 좌석표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무언가에 이끌린 듯 그 앞으로 다가갔다. 설마 손끝이 떨렸다. 표지에는 금빛 글씨로 강유준, 서하나라고 적혀 있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축복처럼 보이던 그 글자가 지금은 지옥에서 날아온 초대장처럼 느껴졌다. 페이지를 넘겼다. 신랑 측 친족 페이지. 가장 윗자리 주빈석, 강태식, 그리고 그 옆 분명 내 이름이 있어야 할 자리 비어 있었다. 마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지워버린 것처럼 부자연스러운 공백만 남아 있었다. 당신 이름은 있는데 내 이름이 없어. 내 입에서 흘러나온 그 말은 거의 숨소리에 가까웠다. 옆에서 같은 페이지를 본 태식이 좌석표를 거칠게 움켜쥐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미영이는 신랑 어머니야. 이름이 없을 리가 없어. 그의 분노가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주변의 하객들이 일제히 우리를 바라봤다. 호기심과 당혹, 그리고 곧 불편함이 뒤섞인 시선들이 내 몸에 꽂혔다. 나는 그 자리에서 점점 작아지는 기분이었다. 그때였다. 등 뒤에서 너무도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 어머니 오셨네요. 천천히 고개를 돌렸을 때 그곳에는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서하나가 서 있었다. 스테인드 글라스 속 성모처럼 아름다웠지만 그 얼굴에 떠있는 것은 자비가 아닌 사냥감을 앞에 둔 포식자의 미소였다. 하나야, 이게 무슨 일이니? 나는 거의 울먹이며 물었다. 서하나는 숨을 고르고 일부러 주변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또렷하게 말했다. 말 그대로예요. 그리고 잔인하게 선언했다. 어머니 자리는 원래부터 준비돼 있지 않아요. 연회장에 얼어붙었다. 그 말의 의미를 내 뇌는 이해하기를 거부했다. 그럴 리 없어. 농담이야. 악몽일 뿐이야. 그렇게 믿고 싶었다. 하지만 서하나의 눈은 이것이 철저한 현실임을 무자비하게 들이밀고 있었다. 무슨 말이야? 나는 유준일의 엄마야. 내 목소리는 애원에 가까워다. 서하나는 고개를 기울이며 비웃듯 말했다.
엄마라서요. 그게 무슨 상관이죠? 그리고 결정적인 말을 내뱉었다. 어머니의 가치는 지금까지 유준에게 해준 돈뿐이에요. 그거 말고는 솔직히 아무 가치도 없잖아요. 그 말은 의도적으로 하객들 모두가 들을 수 있게 던져졌다. 주변에서 숨죽인 탄식과 수군거림이 터져나왔다. 교육비도 결혼자금도 집 계약금도 정말 도움됐어요. 감사는 하죠. 서하나는 웃으며 말을 이었다. 하지만 그게 전부예요. 그 이상은 없으니까. 자리는 필요 없죠.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부서졌다. 귀에서 금소금이 울렸고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구쳤다. 서 있는 것조차 힘들었다. 그때 소란을 듣고 유준이 급히 달려왔다. 하나야 뭐 하는 거야? 사람들이 보고 있잖아. 나는 마지막 희망을 붙잡듯 아들의 얼굴을 올려다봤다. 제발 내가 말해줘. 이게 잘못됐다고. 그러나 유준은 내 시선을 피했다. 불안하게 아내와 주변을 번갈아 보다가 입을 열었다. 엄마, 미안해. 이건 하나가 정한 거야. 그 한마디로 모든 것이 끝났다. 이 아이는 더 이상 내가 알던 유준이 아니었다. 아내의 그림자 뒤에 숨은 낯선 남자였다. 당신은 아무 말도 안 했구나. 내 말은 바닥으로 떨어졌다. 41년의 헌신이 그 순간 모든 사람 앞에서 값어치 없는 것으로 폭로됐다. 시대에 뒤떨어진 간호사 솔직히 좀 창피하거든요. 서하나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쐐기를 박았다. 우리 화려한 결혼식엔 안 어울려요. 그리고 덧붙였다. 축의금만 내고 구석에 쪼그려 앉아 계시면 충분해요. 그 말이 떨어진 순간 옆에 서 있던 태식이 마침내 움직였다. 그는 울 것 같은 나를 힘주어 끌어안았다. 그리고 연회장 전체에 울릴 만큼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미영가, 가자. 그의 눈에는 지금껏 본 적 없는 차가운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다. 지금 당장 우리는 돌아섰다. 그 순간 서하나가 다급히 그러나 얄미운 목소리로 외쳤다. 아, 아버님 축의금은 감사히 받겠습니다. 그 말이 불을 붙였다. 미웠다 전에 태식은 천천히 돌아섰다.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서하나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려다보며 경멸이 가득 담긴 목소리로 말했다. 사람을 쪼그려 앉히라고 하면서 돈만은 당연하게 요구하는구나. 서하나의 얼굴이 굳었다. 우리 아내를 사람으로 대접하지 않았지. 그럼 우리도 너희를 사람으로 대접할 이유가 없다. 유준이 다급히 외쳤다. 아버지 잠깐만요. 이야기 좀. 하지만 우리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연회장 복도를 걸어 나오며 내 안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끊어졌다. 이제 끝이다. 아들은 더 이상 내가 알던 그 아이가 아니었다. 그리고 그 순간 내 안에는 어머니의 죄책감 대신 얼음처럼 차갑고 단단한 결심이 자라나고 있었다. 이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다. 차 문이 닫히자 그제야 숨이 터져 나왔다. 엔진이 걸리고 호텔에서 멀어질수록 방금 전의 장면이 현실이었는지 악몽이었는지조차 분간할 수 없었다. 백미러 속에서 점점 작아지는 호텔 건물은 마치 내가 41년 동안 짊어지고 살아온 어머니라는 이름의 십자가처럼 보였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은 점점 차분해지고 있었다. 눈물은 이미 말라 있었고 가슴 속에서는 어떤 냉정한 결심이 서서히 자리를 잡고 있었다. 미영가, 운전대를 잡은 태식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 애들 오늘 한 행동, 절대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 속에서 나는 생각했다. 그래도 결혼식이잖아. 여기서 더 일을 키우면. 하지만 그 생각은 태식의 다음 말로 산산이 부서졌다. 미영아, 네가 오늘 들은 말 기억해. 구석에 쪼그려 앉아 있어도 된다. 돈 말고는 가치가 없다. 그는 한 단어 한 단어를 또렷이 씹어 말했다. 저건 실수가 아니야. 감정적인 말실수도 아니고 계획된 모욕이다. 나는 그제야 고개를 떨궜다. 부정하고 싶었지만 부정할 수 없었다. 태식 씨, 혹시 내가 너무 잘못 키운 걸까? 말이 끝나자마자 가슴이 쿡 하고 아팠다. 태식은 차를 길가에 세웠다. 그리고 나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아니다. 절대 아니다. 그의 눈은 흔들리지 않았다. 너는 네 인생을 다 바쳐서 아이를 키웠다. 그건 죄가 아니라 선택이고 사랑이었다. 잘못된 건 그 사랑을 당연하다고 여긴 놈들이다. 그 말에 내 안에서 무언가가 스르르 풀렸다. 눈물이 다시 고였다.
하지만 이번엔 무너지는 눈물이 아니었다. 미영가, 오늘부로 끝이다. 뭐가요? 우리가 참는 쪽으로 사는 거. 그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우리가 저 애들한테 해준 거 정리하자. 내 심장이 한번 크게 뛰었다. 정캔 크게 뛰었다. 정리라니요? 결혼자금 300만 원. 월마다 보내준 생활비. 그리고 오늘 가져온 250만 원. 나는 무의식적으로 무릎 위에 올려둔 파티백을 내려다봤다. 저건 이미 준 거잖아요. 아니, 태식의 목소리는 냉정했다. 저건 가족이라는 전제가 있었기에 준 거다. 그 전제가 오늘 깨졌다. 나는 숨을 삼켰다. 태식 씨, 결혼식이 취소될 수도 있어요. 그는 잠시도 망설이지 않았다. 그래서 어쩔 건데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는 결혼식을 지켜줘야 할 이유가 있나. 그 말이 내 가슴 깊숙이 파고들었다. 미영가, 저 애들은 네가 얼마나 아파하는지 알면서도 네 존엄을 밟았다. 그럼 이제 우리가 가르쳐줘야 한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뭘 가르쳐주죠? 태식은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다. 세상엔 공짜가 없다는 거. 부모의 헌신은 착취해도 되는 권리가 아니라는 거. 그는 번호 하나를 눌렀다. 여보세요, 변호사님. 급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스피커 너머로 차분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오늘 아들 결혼식장에서 일이 있었습니다. 증여 전제였던 가족 신뢰가 완전히 붕괴됐습니다. 그는 감정을 배제한 채 오늘 있었던 일을 하나하나 설명했다. 내 이름이 좌석표에서 지워진 일, 쪼그려 앉아있으라는 발언, 그리고 아들이 그것을 방관한 사실까지. 통화가 끝날 무렵 변호사의 목소리는 분명했다. 그 정도라면 증여 해제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결혼자금 300만 원 반환 청구 가능합니다. 나는 손을 꼭 쥐었다. 증여의 우회해선 저의 성격이었다. 정말 가능한가요? 안 돼요. 태식은 나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가능하고 해야 한다. 그는 시동을 다시 걸었다. 이제 돌아간다. 식장으로. 지금요. 그래. 우리가 준 250만 원 한 푼도 남기지 않고 돌려받는다. 그리고 그 사실을 저 애들한테 정확히 알려준다. 차가 방향을 틀었다. 그 순간 내 마음속에서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망설임이 사라졌다. 나는 더 이상 참는 어머니가 아니었다. 나는 존엄을 되찾는 인간이었다. 호텔 입구에 다시 차가 멈춰섰을 때 내 심장은 이상하리만큼 고요했다. 두려움 대신 확신이 있었다. 로비로 들어서자 조금 전 우리를 돌려보냈던 지배인이 놀란 얼굴로 다가왔다. 강태식님, 다시 오셨네요. 신랑 측과 다시 이야기. 그럴 필요 없습니다. 태식이 말을 끊었다. 지배인님께 할 말이 있습니다. 그의 눈빛에 담긴 기세의 지배인은 무의식적으로 침을 삼켰다. 사전 전달했던 축의금 250만 원. 지금 즉시 전액 반환해 주십시오. 네, 축의금을요? 그렇습니다. 우리 아내는 오늘 이 결혼식에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직접 말을 이어왔다. 신랑의 어머니에게 쪼그려 앉아있으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자리에 제 이름조차 없었습니다. 지배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결혼식에 더 이상 협조하지 않습니다. 잠시 후 두툼한 봉투가 우리 손에 쥐어졌다. 현금 250만 원은. 태식은 봉투를 확인한 뒤 지배인을 똑바로 바라봤다. 이제 연회 비용이 부족해지겠죠. 그건 신랑 신부가 감당할 문제입니다. 우리는 뒤돌아섰다. 그 순간 내 마음속에서는 한 가지 생각만이 또렷했다. 이제 되돌릴 수 없다? 그리고 동시에 처음으로 느꼈다. 이 싸움에서 나는 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호텔 로비를 빠져나오는 순간 내 발걸음은 놀라울 만큼 가벼웠다. 몇 시간 전만 해도 이곳은 숨조차 쉬기 힘든 지옥 같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나를 붙잡을 힘조차 없는 장소가 되어 있었다. 차에 다시 올라타자 태식은 아무 말 없이 시동을 걸었다. 엔진 소리가 고요한 공기를 가르며 울렸고 차는 천천히 호텔을 등졌다. 이번에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미영아, 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대신 오래도록 가슴속에 쌓여있던 무언가가 서서히 가라앉고 있었다. 분노도 슬픔도 아닌 결심이었다. 잠시 후 차는 인적이 드문 공원 주차장에 멈췄다. 엔진이 꺼지자 차 안은 숨 막힐 듯한 정적에 잠겼다.
그 침묵이 오히려 참아왔던 감정을 한꺼번에 끌어올렸다. 에우? 처음에는 작은 소리였다. 하지만 곧 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다. 억눌러 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다. 왜? 왜 이런 일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태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내 어깨를 감싸 안고 떨리는 등을 천천히 몇 번이고 쓸어내려 주었다. 미영가, 넌 아무 잘못도 없다. 잘못도 없다. 그의 낮고 단단한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다. 잘못한 건 부모의 헌신을 당연하게 여긴 놈들이야. 사랑을 돈으로만 계산하는 그 아이들과 그 여자다. 나는 울음에 젖은 얼굴로 고개를 저었다. 그래도 내가 엄마잖아. 저렇게 키운 게 내 책임 아닐까? 태식은 내 말을 단호하게 끊었다. 아니다. 네가 가르친 건 사랑이었고 그 아이가 배운 건 욕심이다. 그건 네 잘못이 아니다. 그 말이 얼어붙어 있던 내 가슴을 조금씩 녹였다. 한참을 울고 난 뒤 숨이 겨우 가라앉았다. 눈은 퉁퉁 부어 있었지만 마음은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맑아졌다. 마치 폭풍이 지나간 뒤의 하늘처럼. 태식씨, 응, 나 이제 그만 참을게요. 그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래, 그게 맞다. 넌 어머니이기 전에 한 사람의 인간이니까.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우리는 텔레비전을 켜두고 말없이 앉아 있었다. 화면에서는 여전히 축하 음악이 흐르고 있었지만 그 소리는 우리에게 닿지 않았다. 그때 테이블 위에 놓인 내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화면에 떠오른 이름, 강규준. 심장이 한번 크게 뛰었다. 크게 뛰었다. 나는 한동안 그 이름을 바라보고만 있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그 이름은 내 삶의 중심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낯설었다. 전화는 계속 울렸다. 나는 천천히 휴대전화를 집어 들었다. 그리고 아무런 망설임 없이 화면의 측면 버튼을 눌렀다. 통화 거절. 진동이 멎고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다. 태식이 내 옆에서 조용히 말했다. 그걸로 됐다. 오늘은 그걸로 충분하다. 나는 휴대전화 화면을 다시 켰다. 그리고 유준의 번호를 차단 목록에 추가했다. 손끝이 조금 떨렸지만 후회는 없었다. 이제 끝이에요. 그래, 이제부터는 우리 삶이다. 며칠 후 소문은 생각보다 빠르게 퍼졌다. 결혼식이 중단되었다는 소식, 신랑 어머니를 모욕했다는 이야기, 축의금이 전액 회수되었다는 사실까지. 하객들 사이에서 그리고 온라인에서 말들이 오갔다. 신부가 시어머니한테 쪼그려 앉아있으라고 했다며 그 부모가 화날 만하지. 자업자득이네. 유주는 회사에서 입지를 잃었다고 들었다. 사람들의 시선은 차가웠고 그는 점점 고립되었다고 했다. 서하나는 더 심했다. 그날의 발언은 SNS를 통해 퍼져나갔고 그녀는 인은성 논란의 중심에 섰다. 친구들은 하나둘씩 떠났고 친정에서도 등을 돌렸다는 소문이 들려왔다. 결혼자금 300만 원에 대한 반환 청구는 변호사를 통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그들이 버티면 버틸수록 상황은 더 불리해질 뿐이었다. 나는 그 모든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더 이상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 마치 먼 나라의 이야기처럼 감정이 닿지 않았다. 그리고 어느 날 나는 병원에 사직서를 냈다. 41년 동안 지켜온 간호사라는 직업을 내 손으로 내려놓았다. 환자와 아들, 가족을 위해 달려온 인생에 마침표를 찍은 것이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고 싶었다. 요즘 나는 태식과 함께 느린 하루를 보낸다. 아침에 천천히 차를 마시고 여행 잡지를 펼쳐놓고 어디로 갈지 이야기한다. 바다 보고 싶지 않아. 응. 그리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우리는 아이처럼 웃는다.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웃음이었다. 가끔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묻는다. 아들 생각은 안 나세요? 그럴 때면 나는 조용히 미소 짓는다. 그 아이는 자기 길을 선택했어요. 이제는 저도 제 길을 가려고요. 석양이 비치는 정원을 태식과 함께 천천히 걷는다. 바람에 꽃들이 흔들리고 손을 맞잡은 그의 온기가 전해진다. 나 지금 정말 행복해요. 나도 그렇다. 그 말에 나는 처음으로 확신했다. 41년 동안 어머니로 간호사로 누군가를 위해 살아왔다면 이제 남은 시간은 나 자신을 위해 살아도 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순간에서야 내 진짜 인생은 비로소 시작되고 있었다.